안녕하세요. 재테크 뉴비 꽁삼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첫 영상부터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잘것도 없이 심플한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랑 저의 투자 철학들 한 번에 쫙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주식 투자에 몰빵하다시피 투자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전제를 몇 개 깔고 가자면, 저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비 와이프랑 자산을 합쳐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예비 와이프랑 자산을 합치기 이전에 저 혼자 굴리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투자 추천이 아니고, 금융 문맹에서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뉴비가 이런 구조로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돈을 나누는 큰 바구니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초단기 자금, 이건 몇 달 안에 쓸 수도 있는 돈. 두 번째로는 중기 자금, 몇 년 안에 쓸 수 있는 돈. 세 번째로는 장기 자금, 최소 10년 이상 건드리지 않는 돈.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인생 비상사태를 대비한 에어백. 이렇게 4가지 용도별로 나눠놨어요. 이제 하나씩 어떻게 쓰는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초단기 비상금 바구니인데요. 여기엔 이제 뭐 경조사비, 뭐 갑작스러운 병원 치료비, 그리고 갑자기 뭐 핸드폰이 고장난다든지 이런 삶의 작은 변수들에 대응하는 돈을 대기시켜 놓는 곳이에요. 여기는 매달 10만원씩 파킹 통장을 이용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파킹 통장 룰이 하나 있는데요. 잔액을 100만원 이상 넘기지 않는다. 100만원이 넘는 그 초과분은 전부 장기 자금으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별 일이 없어서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만 모여도 조금 충분하다고 느껴가지고 야금야금 장기 자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금으로 해외여행이나 뭐 고가의 필수품들 있잖아요. 가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 때 보탤 수도 있는데, 소비 목적의 자금은 절대 아니에요. 딱 정의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 돈은 짜잘짜잘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함이지 절대로 쾌락 소비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비상금이 아니어도 자꾸 합리적인 소비를 가장해가지고 돈이 자꾸 빠져나가더라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중기 목돈 바구니인데요. 여기에는 뭐 결혼식 비용이나 집 보증금 같은 중장기적으로 비교적 큰 지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들을 모아가고 있어요. 여기 되게 단순하게 이것도 청년 도약 계좌를 이용해서 적금 들고 있고요.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작은 비중이. 완전 장기적으로 뭐 투자하는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커버할 목적으로 저축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기 자금의 포인트는 원금 손실은 나면 안 되고 대신에 큰 성장은 기대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인 장기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미국 주식 투자예요. 미국 S&P 500 ETF, 구 SPLG, 현 SPYM, SPYM이라고 하죠. 그 상품에 투자 중입니다. 25년 10월 말 기준으로 티커명만 바뀐 거고, 대표적인 최저 운영 보수 포지션의 미국 상장 ETF 상품이죠. 구조를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예적금 같은 현금 보유는 비중이 아주 작고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아니, 자산의 현금 비중이 너무 작고 주식에 치중된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예적금이 안전한 건 사실이잖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예적금의 한계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은행 예적금이죠. 근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대략 2% 중후반 정도인데, 최근 몇 년치 물가 상승률을 보자면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었다가 2023년에는 3%대, 2024년에 들어서야 2% 안팎으로 내려왔습니다. 즉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예적금에 넣어둔 돈이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물가 상승률을 이겨오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뭐 집세나 식비처럼 우리가 매달 쓰는 품목들 위주로 보면 공식 통계보다 체감 물가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은행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랑 지방세 15.4%를 빼고 나면은 실질 수익률이 0에 가깝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예적금에 거치해둔 돈이 물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적금이 안전하면서 위험하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잔고 숫자는 안 줄어드니까 심리적으로 안전하다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지키느냐, 이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나 중기용 자금만 예적금을 이용하고 물가보다 확실하게 더 빨리 성장해온 주식 투자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야, 주식하면은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뭐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패가망신 같은 경우는 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거나 뭐 급등주 단타, 남들이 좋다는 거 사기,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을 건드는 투기성 매매에서 시작되는 거고, 저의 장기 투자 철학으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결국 성장을 전제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매일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돼서 밀려나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기가 오면 국가와 중앙은행이 손을 쓴다는 거예요. 금융위기나 팬데믹처럼 큰 하락장이 올 때마다 각국 정부랑 중앙은행이 뭐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쓰면서 완전한 붕괴까지는 막으려는 그림이 반복되어 왔죠. 물론 무조건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구조랑 지난 수십 년의 데이터를 같이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은 생산적인 자산, 즉 기업의 이익에 연결해 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이랑 중기자금은 은행에 일정량만 넣어놓고 그것들의 초과분이랑 장기적으로 안 쓸 돈들은 과감하게 주식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 주식 비중 높게 들고 가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S&P 500 하나만 고집하느냐. QQQ나 뭐 슈드 같은 매력적인 것들이랑 섞으면서 골고루 들고 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제가 S&P 500 한 가지만 모아가는 이유는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의 지혜를 빌려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존 보글은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도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많은 그의 지혜로운 투자 철학들 중에 단순하게 투자하라는 그 말에 극히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건 저는 딱 질색이에요. 그 시간에 차라리 본업에 집중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QQQ나 슈드 같은 그런 다른 ETF를 안 사는 게 걔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투자할 때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장기간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믿음의 레벨이 S&P 500보다 많이 떨어져요. 물론 둘 다 성과도 좋고 인기도 많고 저도 알아보면서 와 진짜 좋은 ETF다 라고 느끼긴 했는데요. 과연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폭락이 왔을 때 막 50%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끝까지 들고 가고 세일이라 생각하고 더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솔직히 QQQ처럼 특정 섹터에 많이 몰린 그런 ETF는 폭락장에서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고 느꼈고, 슈드는 저의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역사의 길이와 그에 따라 쌓여온 데이터 양으로 기준을 뒀어요. S&P 500 지수 자체가 1950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왔고, 심지어 그 이전 구간도 연구자들이 복원해놓은 긴 히스토리가 있어서 다른 ETF들보다 검증기간이 훨씬 길어요. QQQ나 슈드는 S&P 500에 비하면 완전히 애기죠. 그리고 S&P 500은 미국 시장 전체의 80% 정도에 달하는 큰 덩어리를 통째로 사는 느낌이라 솔직히 저는 이게 망하면은 미국이 망하는 거고, 미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 하나만 단순하게 들고 가면서 이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의 전체적인 성장에 올라타야겠다. 뭐 남들이 추천해주는 거 좋다고 하는 거 쫓는 거는 영 귀찮고 위기가 생기면 버틸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S&P 500만 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엄청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나라는 한낱 작은 개미가 거시경제를 예측하고 개별주들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면서 타이밍 매매를 할 수 있다. 그걸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일례로 워렌 버핏이 예전에 헤지펀드랑 10년짜리 내기를 했던 일화가 유명하죠. 버핏은 그냥 S&P 500만 10년 동안 딸깍딸깍 사고, 상대는 월가의 엘리트 팀들이 뭉쳐서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비싼 수수료를 받아 먹으면서 대신 운영을 해주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결과는 어땠냐? 10년 동안 딸깍딸깍한 버핏이 압승했습니다. 스피바 리포트를 참고하자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이런 뭐 공격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이런 능동적인 펀드들이 S&P 500 지수를 못 이겼다라는 데이터도 꾸준히 나오고요. 뭐 물론 1, 2년 단기 수익은 결과가 다르겠죠. 아무튼 뭐 월가의 엘리트들조차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주식 공부를 뭐 아무리 한다고 한들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해요. 나는 개별 종목이랑 뭐 섹터 전망, 거시경제 등을 예측할 수 없다. 뭐 차트를 분석해서 주가를 예측하고 매매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은 신도 모른다. 그냥 민속 신앙이다. 그래서 S&P 500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주를 타이밍 예측하면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고 느낀 이유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아니 그래도 우량주 몇 개만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만 들고 가면 수익률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본 적이 있는데요. 21년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보여준 자료에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198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의 기업들을 나열한 리스트랑 그로부터 30년 뒤인 2021년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기업 리스트를 보여줬는데요. 놀랍게도
1989년 탑 20에 있던 기업들 중에 30년 뒤인 2021년 탑 20에 남아있는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뭐 영업 행위는 계속 하고 있을지언정 30년 넘게 잘 나가는 폼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솔직히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연하게도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기존 강자들이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회사들이 오히려 1, 2위를 다투고 있던 거죠. 여담으로 이 2021년 탑 20 데이터상엔 삼성전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변화와 혁신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앞으로는 뭐 단 3년만 지나더라도 누가 1위인지 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할 때 스스로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예측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S&P 500 ETF는 자동으로 분기별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자연스레 새로운 강자들은 지수로 들어오고 조금 뒤처지는 회사들은 비중이 줄고 퇴출되기도 하고 이 좋은 걸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고 있던 거죠. 이게 S&P 500만 구매하게 된 이유들입니다. 다음은 안전자산 이야기인데요. 앞선 장기투자 실패 확률을 낮추는 방법을 다룬 영상에서 얘기했던 위기 해지용 자산 이야기랑 이어집니다. 제가 선택한 유사시 안정장치는 금이에요. 물론 금이라고 해서 항상 주가랑 반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큰 위기 구간마다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서 저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심리적, 재정적 에어백 같은 역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ISA 계좌를 이용해서 절세 혜택을 노리면서 금을 주식의 10% 정도의 작은 비중으로 투자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 중인 금 ETF 상품은 솔 국제금인데요. 이 상품의 포인트는 국제금 가격을 직접적으로 추종하는 상품이어서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국내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의 단점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피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의 가격 왜곡에 대해서는 크게 분석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뭔가 싫어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 단어 듣기만 해도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국제금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 ETF를 사지 않고 ISA 계좌를 통해서 국내 상장 ETF를 사는 이유는 금은 제 기준에서 위기 상황 시 매도한다 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여서 혹시 모를 매도 시점에 과세를 줄이기 위해 ISA 계좌 안에서만 금 ETF를 사고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 역할의 자산을 대할 때 중요한 저의 원칙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안전장치 자산의 규모가 1년치 우리 집 생활비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전장치 자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기대 수익률이 성장 자산에 비해 떨어지니까 그런데 자산 비중이 크게 들어가면은 저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과하게 안전장치 자산에 비중을 두면 그 돈들은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복리 열차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는 그런 돈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제 포트폴리오 구조는 감이 대충 오실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별게 없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단순함 덕분에 매일같이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본업이나 자기계발이나 휴식에 더 열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 공유 가능하냐는 질문 댓글에 저의 초간단 포트폴리오랑 TMI 투자 철학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절대로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재테크 뉴비 한 명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돈을 이렇게 목적이나 기간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감을 드리고 싶고 우리 또래 특히 직장인 친구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리면서 이미 먼저 길을 걷고 계신 재테크 선배님들은 제 포트폴리오 보시고 조언의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돈 이야기랑 사는 이야기 같이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